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 3 퍼즐을 잘 맞추는 남자죠. 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또 여러분들 시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어떻게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은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입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변덕을 부리고 그 변덕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이 되는 시장 안에서 사실 시간을 또 헛되이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전략들을 어떻게 또 가져가느냐, 또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퍼즐 이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까지 해서 벌써 3강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4강을 진행할 차례인데 벌써 4주가 됐다는 거죠. 네, 여러분 1강, 2강, 3강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됩니다. 다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무기, 지금 이 퍼즐 이론은 저의 무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무기로서 또 녹이시면은 분명히 저만큼 또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3강에 대한 요약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퍼즐 이론 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시작해서요. 퍼즐 이론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강과 2강, 3강을 못 들으셨죠? 그러면 다시 보기로 1강과 2강 그리고 3강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강 요약부터 해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4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면서 3강부터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할 거예요. 이 한 화면 안에 다 담아봤는데요. 지난 3강 시간에 저희가 이제 얘기해드린 내용을 보면은 바로 결국 이제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중요성이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가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미국 경제지표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과거에. 미국이 기침을 하게 되면은 한국은 또 감기에 걸린다.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죠. 그만큼 미국 경제 자체가 GDP 대비했을 때 GDP 규모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그리고 그만큼 수출 비중 자체도 높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기침만 하면 한국은 또 감기에 걸릴 만한 그런 이제 변동성을 또 자아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외 경제에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라는 점. 그래서 미국의 경제,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 외적인 그 나라들,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한 경제에도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GDP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가 되지만 그래도 중요하다라는 거. 경기하고 동행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소득 지출, 내구재 주문 동향,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분석해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잡아드렸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내용들을 분석해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바로 동결될 것이다. 네, 그거에 대한 분석을 1강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결국은 동결이 됐죠. 그래서 그만큼 미국 경제 지표나 이런 지표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나아가서는 퍼즐 이론이 그만큼 강력한 여러분들한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지표는요,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사전에 알려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겠구나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바로 전 강의 내용들 자체도 여러분께서 좀 지루하게 느끼셨을 만한 그런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3강 못 보신 분들은 꼭 3강 다시 보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4강 내용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 4강에 대한 그 내용은요, 지난주 강의가 해외, 그리고 미국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 강의는 바로 국내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국내 경제에 대한 어떤 영향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4강 내용, 이거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 부분이니까 꼭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깊이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4강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그 특징, 이 첫 번째가 바로 넛크래커 현상입니다. 넛크래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넛크래커라는 단어를 아시면, 아, 넛크래커는 호두깍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넛크래커는 바로 호두깍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우측 부분에 이 호두. 이 호두에 뭐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나라 국기가 표시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호두깍기 안에 딱 꽉 물린 채로 우리나라가 딱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항상 표현할 때마다 넛크래커 현상이라는 내용을 과거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넛크래커라는 건요. 지금 위쪽에 보이시면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바로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바로 미국이 있어요. 이 세 나라가 주변에 쌓여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중앙에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중국. 중국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네, 자장면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중국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중국은 값싼 노동력이에요. 인구수도 되게 많죠. 그리고 노동력 자체가 값쌉니다. 예, 노동력.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아래쪽 일본과 왼쪽에 미국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기술력이죠. 기술력.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중앙에 껴있는 상황입니다. 즉 위쪽으로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경쟁에 밀리는 상황이고, 아래쪽과 왼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과 일본이 있죠. 일본도 지금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선진국에 대비해서는 뭐가 밀립니까? 기술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많이 밀린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과거부터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력과 품질적인 경쟁력에서 많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 사람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넛크래커 현상이다. 중간에 끼어서 마치 호두까기에 물려있는 그런 한국이 바로 호두 같은 그런 국가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넛크래커 현상이라는 건 이런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죠. 사실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이죠. 국내 경제의 특징 두 번째가 바로 남한과 북한이 현재 분단 중이라는 거죠. 네, 분단. 그리고 옆에 가로치고 제가 뭐라고 써졌죠? 휴전 중이다. 자, 지금 위쪽으로는 북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바로 한국이 있습니다. 야, 누가 땅이 더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위쪽에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에 자원적인 부분에서 많은 자원을 품고 있는, 네,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또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안타깝게도 지금 군인이 있죠. 군인이 있고 지금 휴전선이 지금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과 북이 지금 갈려 있다는 거예요. 38도로 갈려 있는. 그래서 지금 국내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휴전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뭡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지금 안 되겠다. 이제 잠깐 쉬자. 잠깐 쉬도록 하자. 라고 해서 잠시 전쟁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곧 언젠가 또 전쟁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남한과 북한은 휴전 중이고 언제든지 전쟁은 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국내 경제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뭐라고 했죠? 전쟁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을까요? 회수를 못하죠. 제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2011년도 한 12월 달에 지금 북한에 지금 현재 김정은 씨가 아닌 바로 이제 그 아버지겠죠. 김정일 씨. 김정일 씨가 정권을 잡고 있던 그 시점이었는데요. 11년입니다. 2011년도. 그 당시에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김정은 사망 소식이 나왔습니다.
김정희의 사망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모 프로그램에서 12시 부근에 제가 종목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주식시장이 휘청이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음봉을 주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알고 보니까 그때 속보로서 지금 이제 자막 하단에 나갔던 게 뭐냐면 김정희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가운데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왜 떨어졌을까요?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시면 안 돼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정희 씨가 사망하게 된다면 차기 정권은 누가 잡을 것인지, 그리고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될 텐데 그 액션이 또 힘자랑 아니겠습니까? 뭐 국내 한국에 대한 도발이라든지 이런 액션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 급락을 한번 했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주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 발생 시에는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자, 결국은 북한이 도발하게 된다면 주가는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도발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에서 도발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무슨 주식을 삽니까? 바로 전쟁과 관련된 어떤 무기를 제작하는 그런 기업들을 사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사실 전쟁이 발생되면은 회수 못 합니다. 투자금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기적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험도 있었는데, 뭐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제가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있다가 북한에서 이제 도발을 하게 되면은 저희 어머님 세대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6.25를 겪었던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 심리라든지,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북한 쪽에서 도발했다는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어디를 달려갔냐면 마트를 달려갔어요. 마트에 달려가면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거기서 라면을 사고 있고, 그다음에 브루스타, 가스 있죠. 가스를 사고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빵 같은 거, 이제 그런 식품들을 많이 샀는데 거의 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생각을 해보면 라면 어떻게 먹을 거예요? 전쟁 나면은 라면을 들고 갈 겁니까? 물을 어떻게 끓일 겁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쓸데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과거엔 그렇지만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지금은 전쟁에 대한 도발이 최근에 났어도 마트에서 라면을 막 사재기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내용들, 북한에서 도발했을 때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 안 는다라고 보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입장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말씀드리죠. 이 내용은 그 전에 이제 강의를 했을 때도 많이 진행이 됐던 내용이에요. 국내 경제의 특징 세 번째, 바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경제는요, 수출이 아니었어요. 내수 위주로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면, 지금은 바로 이제 세계화 시대에 맞물려서 수출 중심으로 지금 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중국이 수출 비중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26%의 비중을 개별적인 국가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미국도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EU, 유럽연합이죠. 9%의 수출 비중이 나오고요. 그다음 일본이나 뭐 중동, 그리고 중남미, 뭐 동남아시아 쪽이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한 22%. 생각해보세요.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 이 세 나라만 합쳐도 거의 수출이 50%에 육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안 좋을 때, 중국 경제가 안 좋을 때, 유럽이 안 좋을 때마다 국내 시장, 그리고 수출 국가들이,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많이 빠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 있다는 거죠.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라는 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크기 위해서는 이 주변 국가들, 우리가 수출하는 이 주변 국가들의 경제도 같이 좋아져야지 같이 클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수출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제가 안 좋았을 때는 기업의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국내 원화, 이 한국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수출 기업들은 어떤 문제를 겪을까요? 해외 쪽에서 수출했던 그 상품들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적인 경쟁력. 똑같은 A라는 제품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드는 그 제품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갔어요. 품질이 다 똑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 그 기업의 그 제품의 가격은 고정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뭘 사겠습니까? 가격이 싼 제품을 사겠죠. 동일한 품질 대비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네, 이것도 역시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라는 건 국내 경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내 경제의 현 주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파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국내 경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내 경제. 미국이 9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언제? 10월 달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지금 FOMC 회의가 9월 달에도 남아있고 9월 달은 이제 지났죠. 이제 10월 달에 남아있고 또 언제 남아있습니까? 12월 달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바로 다음 달이죠. 그리고 12월 달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12월 달. 만약에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은 또 충격을 받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국내 경제를 또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는 거.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금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 그 투자하는 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주식을 사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식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주식을 사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에 샀어요. 근데 그 삼성전자 주식이 12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얼마만큼? 약 20만 원만큼 뭐가 납니까? 시세 차익이 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시세 차익이에요. 주식을 사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내는 그 시세 차익을 첫 번째 외국인들의 투자 포인트라고 본다면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외국인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요. 이 달러를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못 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고요. 또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원화로 샀던 그 주식을 팔면은 당연히 원화로 받겠죠. 그럼 나중에 그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다시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해외 쪽으로. 그에 따른 환율에 대한 변동, 이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서 주식에 대한 수익이 안 나도 자연스럽게 원화로 바꿨을 때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수익이 납니다. 환수익이 발생이 돼요. 반대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세차익에 대한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이 가만히 있어도 뭐가 난다? 환손실이 발생된다는 거죠. 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환전했을 때 그 가격이 아닙니다.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손실이 발생이 되죠. 역시 달러가 강세화로 된다. 달러가 강세화로 될 경우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뭐가 된다? 외국인 자금은 이탈하게 된다. 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시세 차익과 두 번째는 환 차익을 통해서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 주식을 사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어서 중국입니다, 이번엔. 미국은 금리 인상, 중국은 바로 경착륙 우려. 바로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제동이 걸려서 중국 경제가 이대로 또 추락하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봤지만 개별적인 국가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 경제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는 곧 국내 경제도 같이 꺾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 수출 비중이 바로 26%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출 기업에 대한 실적 악화가 우려가 된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브라질 디폴트 위기. 자, 브라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브라질이 과연 뭐 경제 규모가 그렇게 커? 하지만 브라질은요,
전 세계 GDP로 비교를 해본다면 7번째로 가장 GDP가 큰 나라예요. 그만큼 경제력 규모 자체가 큽니다. 네, 그냥 쌈맞춤만 추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결국 브라질은 그만큼 경제 규모가 큰 나라고. 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얼마 전에 S&P 쪽에서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신용등급 기관이죠. 신용평가 기관. 브라질의 국채를 트리플 B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더블 B 플러스로 강등했습니다. 이 더블 B 플러스까지 떨어졌다는 건 이건 뭐냐면 바로 정크본드예요, 정크본드. 정크본드. 즉, 부실 채권까지 떨어진 거예요. 부실 채권의 신용등급까지 떨어진 겁니다. 뭐가? 바로 국채가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 역시도 우리가 앞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역시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는 브라질 대통령까지 해서 지금 브라질의 그 디폴트 우려감 자체가 사실 큽니다. 그리고 페트로브라스라는 기업은 이제 정유업체인데 이 업체가 브라질에 공급하는 정유량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정말 큰 나라예요. 정말 큰 나라라는 거. 자, 위에서 잠깐 이제 표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표가 무슨 표냐면요. 달러가 강세가 진행이 되면은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자금이 이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건 이제 외환 보유 얘기거든요. 외국인 자금이 실질적으로 바로 이게 외환 보유가 감소를 하느냐 또는 증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외환 보유가 감소를 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달러 강세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외국인 자금은 실질적으로 이탈을 해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글로벌 주요 증시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 가운데서 미국 시장도 어떻게 됐죠? 지금, 최근에 주가가 거의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자, 그리고 중국도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급락이 나왔죠. 중국 증시도 급락. 브라질도 어떻게 했습니까? 브라질 증시도 역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국의 경제가 하락세로 전환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같이 급락을 맞이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주요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서 국내 증시도 같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과정이 바로 현재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의 현 주소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얼마나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해결책을 구상을 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어떤 해결책,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연쇄적인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때 말이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선제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과연 이런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요소들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9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연내엔 한다고 했는데 그럼 10월이 될 것인지 아니면 12월이 될 것인지. 자, 뭐 10월이든 12월이든 좋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됐을 때 과연 어떤 식의 주식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사태, 리먼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나서 결국은 미국은 돈을 풀었습니다. 유동성을 풀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금융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해왔던 게 뭐였습니까? 실물 경제 중에서 바로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이 부동산 가격이 거의 10년 이상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대출을 해줄 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집값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2억이면 얼마 정도의 대출이 필요할까요?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2억의 집을 사는데 거의 2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2억을. 돈이 없어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10년 이상 부동산 가격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브레인이다, 지식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던 거죠. 2008년도.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러면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결국 2008년도에 풀었던 돈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왜? 물가가 오를 것에 대한 대비해서 회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미국이 이 부동산 거품 때문에 한번 추락했던 그런 시점이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89년도였어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분명히 경제가 안 좋았을 거고 경제가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돈을 풀었을 겁니다. 왜? 당연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럼 그 푼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다시 회수를 했겠죠. 뭐를 통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래서 과거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는 거고요. 자,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죠. 1989년도였어요. 미국의 저축 대부 조합들이 대규모 파산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가 왔다? 바로 미국이 금융위기가 왔다. 자, 80년대 초에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고수익이 아니에요. 고수익을 제시하는 펀드들이 성행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펀드 쪽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수익을 내는 게 바로 예대마진이에요. 예대마진.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일단 금리 차이로 수익을 거뒀는데 이 자금들이 자꾸 어디로 간다? 펀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들은요, 이 수익성을 개선시킬 만한 어떤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저축 대부조합들이 영업망이 위축이 되기 시작했고, 영업이 위축됐다는 건 그만큼 실적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고금리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성행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자, 그러면 이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펀드보다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금이 투자처가 어디였느냐? 바로 부동산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왜? 고객의 예금을 맡겼는데 펀드에 투자해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럼 바로 돈을 주지 못하면 바로 뱅크런이에요. 파산입니다. 파산.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이 갑자기 가격이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이 버블이 깨졌죠. 대규모, 이에 따른 파산이 발생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이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죠? 이후에 돈을 풀면서 경제를 살렸어요.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고요. 금리도 역시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이 됐을 때 당시 1989년도에 위기를 맞고 그 다음에 돈을 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994년에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느낀 겁니다. 어떻게 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죠.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언제 올려야 되느냐, 그걸 지금 가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당시가 지금 현재 그 시점하고 비슷하게 닮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3%에서 5.5%까지 계속 올려갔어요. 계속 올렸습니다. 매달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980년도부터 1990년대까지의 주가 흐름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자, 지금 금융위기가 왔을 때가 바로 1989년도라고 말씀드렸죠. 1989년도고. 자, 그러면 이 흐름 안에서 과연 언제 이 어느 시점에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가 됐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세 번째일까요? 갑작스럽게 질문을 내니까 또 당황스럽죠. 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주가가 크게 빠졌죠. 이 당시는 그 시점이 아닙니다. 상업용 부동산 붕괴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서 상업용 저축 대부조합들이 파산했던 그 시기는 아니에요. 이때는 바로 블랙 먼데이입니다. 블랙 먼데이. 블랙 먼데이. 이 시점이 바로 이때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시점이 바로 저축 대부조합들이 대규모 파산 사태가 발생됐을 때였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흐름이 크게 꺾였습니까? 금융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주가가 크게 안 꺾여 보이지?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자, 그 당시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펀드, 초고수익을 제시해주는 펀드가 성행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주식시장은 그만큼 화랑기였던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힘은 바로 뭐였다? IT 업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T 버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IT 버블 역시도 무너졌죠. IT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결국은 이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무너졌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IT 버블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래서 그 이후에 IT 버블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주가 하락을 겪게 되었다는 거겠죠. 이 흐름 안에서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 딱 왼쪽에 또 블랙 먼데이가 또 껴있어요. 자, 그러면 이후의 내용들을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1994년 2월부터입니다. 정확히 2월부터 출구 전략, 바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시행했다. 여러분 출구 전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출구 전략은요. 금융위기 당시에 풀어놨던 유동성을 흡수하는 전략이 바로 출구 전략이에요. 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간단하게 표현한 출구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돈을 흡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죠. 채권을 국채를 이제 파는 그런 이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뺏어오는 그런 정책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방편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유동성을 뺏어오는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런 전략들을 세웁니다. 자, 2월부터예요. 이제 정확히 2월부터 1994년도 2월부터 금리를 7차례 연속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죠. 0.25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하게 됩니다. 달마다 매달 인상을 하는 거예요. 매달. 정말 어떤 충격이 왔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불과 1년 만에 그래서 3%였던 금리가 6%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화면에서 딱 보게 되면은 2월 달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예요. 이때. 이 시점 바로 2월 달입니다. 2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흔들렸죠. 다시 올라갔다가 바로 흔들렸습니다. 이건 지금 다우존스 지수예요. 미국.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 또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별로 빠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슬금슬금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매달이라 그랬죠. 2월 달에도 금리를 올렸고 3월 달에도 금리를 올리고 4월, 5월 매달 올린 거예요. 매달. 그런데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갔다. 이 효과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흔히들 얘기하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네. 참 이제 표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잘 풀어 쓰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무서워하는 건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안개가 정확하게 깔려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한 치 앞도. 근데 안개가 어쨌든 걷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이었구나 또 넓은 길이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좁은 길이라도 가긴 가야 되겠죠. 안개가 정확하면 못 갑니다. 이런 것처럼 앞에 그 내용들 다 걷어지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어쨌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금 그래 어떻게든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자 라고 해서 주가가 결국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충격 자체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일단 1994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추구 전략을 시행했고 이 추구 전략은 뭐였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였습니다. 1년 동안 거의 3% 이상의 금리가 올라왔어요. 매달 금리를 0.25 베이시스 포인트,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면서 계속해서 금리 조정을 했고, 그런데 그에 따라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주가가 한 2개월 정도, 약 2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6개월, 약 6개월 정도. 2개월 주가 조정 나오고 나서 6개월 동안 상승 랠리가 나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지금 바로 앞전에서 봤었던 건 바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요, 2개월 정도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미국보다 덜 빠졌죠.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6개월 동안 상승 랠리가 나타났다는 거죠. 네.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사실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같이 동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하죠. 이 상관관계라는 건 미국 증시가 올라갔을 때 한국 증시도 같이 올라가고 미국 증시가 하락했을 때 한국 증시도 같이 떨어지는. 네, 그런 이제 확률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걸 바로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좀 낮아졌어요. 과거에도 분명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꼭 같은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던 거 대비했을 때 한국 증시의 하락폭 자체는 크게 보이진 않죠. 그리고 오히려 2개월 조정 받고 나서 6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 2개월 정도는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네. 하지만 이거는 뭐죠? 뭐냐면요. 과거의 지표예요. 과거의 지표. 미국이 지금 만약에 10월부터 금리를 올린다. 10월 달에 올리고 또 11월 달에 올리고 12월 달에 올리고 계속 올릴까요? 그거 아니겠죠. 네. 과거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왜? 이때 미국은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추구 전략을 시행했지만 이 추구 전략은 정말 큰 피해를 낳게 했습니다.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게 보입니다. 하지만 연도를 보세요. 1994년도입니다. 2월부터 추구 전략을 시행했고 앞으로 몇 년 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겠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자, 화면 보시죠. 미국 추구 전략 이후에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주가가 이 당시에는 올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꺾이기 시작하면서 얼마까지 꺾입니까? 이게 코스피예요. 종합주가지수. 고점 자리가 지금 얼마라고 다녔냐면 1145포인트입니다. 1145포인트. 그런데 이 저점 자리가 지금 몇 포인트로 나와 있냐면 277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1145포인트는 5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지수가 어디까지? 277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7년도. 1997년도 하면 생각나는 게 단어가 있죠? 바로 IMF, 외환위기. 그게 어떻게 발생됐느냐? 이런 연결고리 안에서 발생됐다는 거죠. 자, 해석을 해드릴게요. 당시에 미국은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는 속도 폭 자체가 워낙 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두 가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첫 번째가 시세 차익이고요. 시세.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환입니다. 환 차익.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경제가 이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수출을 하죠.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꺾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겠죠. 실적이 안 좋아지면 주가는 빠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시세 차익에 대한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남아있는 건 뭡니까? 바로 환 차익인데, 환 차익. 이 환 차익이 발생되려면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보다 올라가야 돼요.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보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결국은 달러, 시중에 있던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겠죠, 은행으로. 달러가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통되는 달러 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는 강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달러가 강세가 된다. 상대적으로 원하는 그대로라면 상대적인 관점에서 원하는 약세로 가겠죠. 원하는 약세로. 자, 그리고 원화가 약세로 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대 차익에 대한 매력이 없어요. 주가는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지죠. 그죠? 외국인들은 당연히 환손실에 대한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자금을 가지고 나가겠죠. 이게 바로 뭐다?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는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결국은 미국의 출구 전략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랐던 그 전략 자체가 한국에는 IMF라는 외환 위기까지 발생을 시켰다는 거겠죠. 이런 연결고리 안에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IMF라는 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앞에서 잠깐 화면 좀 빨리 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서 이제 제가 표시됐던 그 화면 중에 이런 화면이 있었죠. 외환 보유액. 최근 들어서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외환 보유고가 올라갑니까? 감소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됩니다. 따라서 올려야 돼요. 원화가 같이 올라가줘야 외국인들은 환손실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네. 그래서 정책들이, 그럼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미국이 금리를 올려? 그래? 그럼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아, 한국도 금리를 올리겠구나. 왜? IMF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외환 보유고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 눈으로 보이시죠? 이건 최근 자료예요, 최근 자료. 최근 자료입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그냥 주식시장에서만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외환 보유고 감소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못 하시면은 앞으로 전략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 외환 위기 자체가 결국은 이런 식에서 발생이 됐던 거고요.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전략들을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알고 있다면 그에 따른 전략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의 금리 인상, 과거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 선에서 분명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매달 올라갈까요? 그렇게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옐런 의장은 바보입니다. 네. 왜? 과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미국도 역시 수출을 합니다. 다른 나라 경제가 같이 후퇴가 되면은 그만큼 경제는 크게 꺾이겠죠. 이런 전략들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떤 식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까요? 금리 인상 시에 뭐가 나왔습니까? 주가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도발했을 때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역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떨어지게 될 거예요. 불확실성 소멸이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수 조정이 될 거고 이 지수 조정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 지수 조정은 예정된 수순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뭡니까? 주가 하락하고 나서 그냥 계속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앞에 있는 안개가 걷혔습니다. 그럼 아, 불확실성이 소멸됐어. 주가는 조정이 나오겠지만 조정된 이후에 분명히 뭐가 나온다? 반등이 나옵니다. 이 반등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반등 포인트가 바로 박앤세일의 기회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올해도 분명히 올해 만약에 금리 인상한다. 올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담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 시점에 딱 오게 되면은. 주가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반등 역시 단기 반등에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뭘로 활용해야? 바로 박앤세일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죠. 금리 인상 시에는 주가 밀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이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난 시장 안 봐. 난 종목만 봐. 뭐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시장과 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지수 조정은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금 확보하시고 나중에 뭐 하면 됩니까?
박앤세일 때 담으시면 돼요. 이런 전략을 구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달러는 강세가 돼요. 자,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원자재, 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합니다. 과거에 똑같은 현상이 나왔죠. 최근에 금 가격이 떨어졌죠. 지금 달러 강세 더 올라가겠죠. 금 가격은 지금 금 가격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 실질적으로 연락이 와서 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담아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금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주를 보셔야죠. 금리 인상 수혜주 뭐가 있습니까? 금리와 연동되는,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금융주들, 보험이라든지 은행, 이쪽을 볼 수가 있겠죠. 달러 강세 수혜주 볼 수 있겠죠.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금 가격 하락시 수혜주, 금을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 PCB 업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한다? 종목과 업종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퍼즐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투자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금리와 달러, 그리고 금 가격, 이에 따른 수혜주를 분석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 네, 이게 바로 뭐다? 퍼즐 이론. 이 조각들을 맞추는 겁니다, 결국은. 브라질, 중국, 미국, 그 안에서 또 뭘 봅니까? 원자재들. 그리고 환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한다? 네, 퍼즐을 하나하나 끼워 맞추면 결국 완성된 퍼즐을 맞출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4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벌써 4강까지 진행을 했어요. 준비된 내용은 일단 다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이에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종료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니까요. 오늘은 없고 내일 장 종료 후 3시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드릴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빨리 달려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몸소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퍼즐이론 5강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내용들 다시 보기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